두 번째는 연세대학교 심장내과에 근무하고 계신 오지원 선생님께서 베리 시구아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베리시구앗이란 약은 선생님들 이미 그 폐동맥 고혈압에서 쓰고 있는 리오시구앗이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이 이제 TID로 먹어야 되는 약에 제한이 있어서 이거를 바이엘에서 이제 QD로 바꾼 약입니다. 그래서 베리시구앗이고,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 빅토리아라는 결과가 나와서 이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리시구앗은 솔러블 구아닐 사이클레이즈라고 하는 여기에 있는 것을 자극해주는 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엔도세리얼 디스펑션이 주 타겟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NO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엔도세리얼이나 이너스에서 NO가 만들어지면 그게 베스큘러 스무스 머셀에 와서 이런 솔러블 구아닐 사이클레이즈를 액티베이션 시켜주면 CGMP가 생기고, 이 CGMP의 다운스트림으로 가면서 결국은 혈관 확장 효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CGMP의 좋은 효과가 카디오베스큘러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전이 중요하다는 걸 이미 알았기 때문에 CGMP 분해를 하게 되는 PD를 억제해주는 약도 시도를 해봤는데, 여기서 아무리 줄여봤자 이 윗부분에서 결국 효과가 없으면 생각보다 효과가 없다. 뭐 헤프페프에도 PD 이니비터가 효과가 없었고, 헤프레프 다 PD3, 5 등등 약제가 아직 명확한 효과가 없어서 타겟을 좀 더 앞으로 당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솔러블 구아닐 사이클레이즈고, 결국 이제 이 약은 이렇게 엔도세리얼 디스펑션에 의해서 솔러블 구아닐 사이클레이즈, 결국 CGMP가 부족한 상황이 됐을 때 약제에 의해서 이런 솔러블 구아닐 사이클레이즈를 다이렉트하게 스티뮬레이션도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NO의 센시티비티를 올려줘서 결국 CGMP 떨어지는 걸 올려줄 수 있는 약제란 뜻입니다. 실제로 obstructive 스트레스 같은 엔도세리얼 디스펑션 상태가 되면 이 솔러블 구아닐 사이클레이즈가 이렇게 변형이 생겨서 굉장히 액티비티가 좀 떨어질 수 있고, 이런 상황을 이 약제가 스티뮬레이션과 액티베이션을 동시에 하면서 좋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 이 사이클릭 GMP가 결국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해서 티슈 인저리를 줄여주는 프로텍션 기전이 있다. 사실 뭐 메커니즘 자체는 조금 오래된 얘기이고 타겟이 조금 바뀐 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헤프에서 어떻게 연구가 진행됐는지, 가장 첫 이야기는 페이즈 2 연구 소크라테스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 병원들에서 이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크라테스 리듀스드라고 해서 서로게인 마커 엔티프로비인피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즈 2여서 도수 타이트레이션을 했었고요. 헤프에서는 엔티프로비인피가 서로게이시 될 수 있기 때문에 엔티프로비인피를 보면은 좀 하이도즈 2.5에서 10 정도 써야지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데이터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고 그때의 어떤 아웃컴들도 물론 이제 언더파워긴 하겠지만은 조금 더 고용량의 이런 약을 써야지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서 결국은 이제 페이즈 3로 넘어가면서 고용량으로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연구가 빅토리아 연구입니다. 이 빅토리아 연구는 조금 더 하이 리스크 환자를 대상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를 보시면 크로닉 heart failure 환자긴 한데, 이제 한번 before qualifying 하되는 heart failure decompensation, 이런 인덱스드 이벤트가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솔로이스트는 사실은 입원을 하고 나서 그 직후에 하는 조금 더 이제 파이오니어 같은 개념의 현자군이었다면, 여기는 꼭 입원 한 상태에서 할 필요는 없었지만 인덱스 heart failure hospitalization이 있고, 그래서 6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에 IV 다이uretic 트리트먼트가 필요했던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인덱스 이벤트가 있었고, 그 6개월, 3개월 이내에 등록을 했었습니다. 이젝션 프랙션은 45% 정도 했었고요. 아무래도 조금 더 하이 리스크다 보니까 엔티프로비인피 컷오프가 좀 높습니다. 사이너스일 때 1000이고 API 1600이어서 다파나 패러다임 HF 한 600 정도 하는 연구보다 조금 더 하이 리스크를 인클루전 하려고 노력했던 연구입니다. 익스크루전은 워낙 베소다일레이터라는 그 효과 자체 때문에 혈압이 떨어질 수 있어서 SBP를 100 이하로 인 환자는 익스크루전을 하였던 연구이고, 당연하겠지만 기전상 PD5 같은 약대에 쓰는 사람들은 익스크루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연구는 조금 더 앰뷸러터리 환자지만 좀 더 어드밴스드 환자에 대한 연구다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도 참여를 했었고요. 저를 비롯한 여기 이렇게 계신 거의 모든 선생님들 병원이 같이 연구에 등록을 했었습니다. 저희 병원이 좀 등록을 많이 했어가지고 좀 뿌듯했던 연구였고, 연구에 보시면은 이렇게 NEJM 서플리먼트에 보시면 사우스 코리아 헤드가 이제 조명찬 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남아서 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 병원에 누가 이름이 들어갔나 했더니 이렇게 들어가고, 내가 등록은 제일 많이 했는데 이상한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누군가 했더니 영구 간호사 이름을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와, 영구 간호사도 NEGM에 이름이 실리는데 나는 못 실렸다 이런 생각을 했던 농담이고요. 그래서 할 때는 여기 뒤에 있는 분은 영구 간호사 이름이 들어가서 서플리멘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연구는 10mg까지 타이트레이션을 엄청나게 열심히 시켰던 연구입니다. 그래서 다 등록하셨던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황지연한테 억지로 와서 그냥 계속 약을 먹여서 무조건 10mg까지 일단 타이트레이션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배경은 앞에 데이터를 보시듯이 10mg까지 올려서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레이션에 노력을 했었던 연구였습니다. 또한 약제 작용 기전 자체를 보면 사실 콩팥에 큰 영향을 줄 게 없어 보이기 때문인지 GFR을 15, 굉장히 하이 리스크 CKD 환자까지 들어가서 15 이상이면 들어갈 수 있게 했었고, 안타깝게도 이제 이 당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아르니가 이제 막 시작되던 시점이었습니다. 연구 등록할 때가. 그래서 아르니 하는 것은 꼭 일리저블 하지 않고 그냥 인커리지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연구를 할 때 아르니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고 계속 레터가 오는 게 아르니를 쓸 수 있으면 계속 꼭 써라 했던 이유가 이제 걱정하는 게 환자가 혈압이 높아서 안정되면은 아르니를 더 쓸 수 있고 더 용량을 올릴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플라시보 가능성이 더 많겠죠. 반대로 이제 스터디 그룹, 저희는 모르지만 시구앗이 워낙 혈압을 떨어뜨리니까 시구앗 그룹에서는 혈압이 좀 낮으니까 아르니 타이트레이션이 덜 돼서 와, 이러면은 플라시보는 아르니 엄청 쓰고 스터디 그룹은 아르니 조금 써가지고 결과가 완전히 거꾸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스터디 팀도 굉장히 걱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NEJM에 발표가 됐었습니다. 아시아에서 20% 정도고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신부전 최근 글로벌 RCT 치고 아시안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20% 정도 들어가 있었고요. 환자 등록된 기준이 이렇게 있습니다. 등록하셨을 때는 보시면 3개월 이내 했던 거랑 6개월 이내 컷오프 같은 게 달라서 이렇게 환자분들을 나눴습니다. 3개월 이내 들어간 환자분이 제일 많았고 입원 후 6개월 이내 또는 IV 인율제 쓰고 3개월 이내 이렇게 나눌 수 있었고요. 환자들의 미인 이젝션 프랙션은 한 30% 조금 안 됐었고 니아3가 한 40% 정도 되는 상당히 고위험군 환자고 흡혈류 듀레이션도 거의 5년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냥 대강 봐도 조금 더 중증 환자가 들어가긴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약제는 이렇게 됐었고 다행히도 아르니가 이렇게 14.3 대 13.7로 양쪽 그룹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연구 결과를 크게 망가뜨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베타블로커도 거의 90% 이상 썼었고요. 아무래도 CKD 환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MRA가 70% 정도, ICD-CRT도 굉장히 많이 넣어서 현재 우리가 치료하는 중증 신부전이 상당히 잘 반영된 연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많이 하는 카디오바스큘러 데스와 헛페일 하스피탈리제이션은 10% 정도, 해저드 레이쇼는 0.9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셨는데 또 카디오바스큘러 데스는 시그니피컨트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헛페일러 J 번을 줄이는 게 메인이었고 그것도 해저드 레이쇼는 0.9 정도. 그래서 애니 코즈를 합치더라도 이렇게 0.9 정도. 결국은 이거 뭐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는 아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J 번은 확실한 것 같은 게 뭐 토탈 하스피탈리제이션이든 여러 가지 다른 J 번과 관련된 아웃컴을 하면 확실하게 파지티브는 나오는 듯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 서브 그룹인데요. 대강 보면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쪼개 보면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나이를 보더라도 65세나 이렇게 75세 조금 더 젊은 사람에서 효과가 좀 더 있지 않았나 하고 아시아는 뭐 특별히 차이가 있는 그룹은 아니었습니다. 니아3, 4 같은 중증에서 조금 더 좋지 않나라는 경향. 다행히 아르니를 쓰든 안 쓰든 차이는 없었었고요. 이제 GFR이 이제 결국은 15 이상이 들어가다 보니까 30 이하라는 이제 이런 그룹. 사실 파라다임에선 30은 익스클루전이었고 다파도 20 정도, 엠파도 20 뭐 이 정도였는데 30 이하 같은 환자에서는 조금 뉴트럴한데 30에서 60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사실 이제 뒤에 말씀드릴 가장 문제되는 부분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쿼타일로 나눠보면 BMP가 한 5,000 정도, 5,300 쿼타일 4에 해당하면은 사실 별 베네핏이 없어서 이거 하이 BMP는 별 효과 없나?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사실 논문이 나오고 나서 많은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런 게 나오면 당연히 스터디 그룹에서는 바로 포스톡을 해서 논문을 내겠죠. 얼마 전에 나왔고요. BMP가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5,400이었죠. 그래서 한 8,000으로 좀 올려서 4,000, 8,000 이렇게 나눠서 앞에서 아까 그 날짜를 만들기 위해 피밸류를 한 것처럼 결국
NT-proBNP 컷오프를 찾아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8,000을 했는데 저도 사실 궁금했던 게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 BNP 왜 오른 거냐? 우리가 생각했을 때 BNP 오를 만한 이유가 많잖아요. EF가 더 많이 낮았을 수도 있고 사실 콩팥이 나빠서 그랬을 수도 있고 가능성들이 있는데 EF 자체는 조금 적은 정도였지 아주 명확한 차이는 없었지만 3, 4 환자가 확실히 조금 더 많았습니다. 이하 클래스. 그래서 조금 더 중증인 느낌이 있는데 헤모글로빈, 소디움 이런 거는 차이가 없었고 GFR이 확실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오른 BNP는 조금 더 GFR이 떨어지면서 올라갔던 BNP 하이 그룹이 아니냐라는 양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8,000을 잡은 것 자체가 통계가 잘 나오는 그룹을 찾았을 테고 8,000 이하가 되게 되면은 양쪽 컴포짓을 했을 때 다 파지티브로 어떤 빅토리아의 파지티브 데이터를 이어갈 수 있었으나 NT-proBNP 8,000이 나오면 이 효과가 조금 사라지는 것 같아서 그래프를 보셔도 이렇게 8,000 정도 이 정도에서 조금 갈리는 느낌이 있어서 물론 뭐 이걸 8,000을 가지고 기준을 해서 뭐 8,000 이상이면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 같지는 모르겠지만은 조금 더 아주 고위험 특히 콩팥이 많이 안 좋은 환자에서는 약간 제한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시그널이 좀 보였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의 포스트독도 얼마 전에 발표이 막 거의 며칠 전에 된 상황인데 요거는 이제 입원한 시점에 대한 겁니다. 인덱스 오브 페일리어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인덱스 오브 페일리어 이벤트를 가지고 나눠봤습니다. 3개월, 3개월에서 6개월. 즉 등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 가지고 이렇게 환자군을 나눠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아무래도 인덱스 오브 페일리어 3개월 내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니아스리포가 조금 더 높은 양상, 그리고 BNP도 조금 더 높은 이런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룹에 따라서 베리시가 효과가 어떻게 차이가 있냐 봤더니 뭐 전반적으로는 인터랙션이 명확하게 차이는 없었는데 이렇게 시점에 따라 조금 나눠 보면 너무 초반보다는 조금 더 120일 정도 이렇게 뒤에 등록된 환자들에서 효과가 조금 더 명확하지 않았나. 그래서 어느 정도 급성기를 조금 거친 후에 환자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시그널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가지고 이렇게 아마 그려봤던 것 같고 한 50일 정도에서 이런 트렌드가 보인다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번에 솔로이스트가 나와서 이제 솔로이스트까지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솔로이스트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빅토리아와 많이 비교됐던 연구들이 앞에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먼저 이 얘기는 빅토리아 그룹에서 썼다는 것을 참고로 좀 들으셔야 되는데요. 파라다임이랑 다파랑 빅토리아 즉 나름 퍼스트 인 클래스라고 하는 약제들에 대해서 어떤 환자들의 캐릭터가 있었냐를 비교를 해보면 GFR이 빅토리아가 조금 더 낮고요. AP 비율도 조금 더 높고 NT-proBNP도 파라다임은 1600, 다파는 1400. 사실 다파는 조금 더 로우 리스크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빅토리아는 2800 정도로 조금 더 하이 리스크고 앞에 설명드렸던 니아3,4의 비율도 40% 정도로 파라다임 다파보다 훨씬 더 고위험군 환자가 들어간 건 맞는 것 같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제 이벤트를 보아야 하는데 이제 여기서 빅토리아 그룹에서 계속 말씀드린 빅토리아 그룹에서 쓴 퍼스펙티브에 따른 설명인데요. 이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를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해저드 레이쇼만 보게 되면 0.9밖에 안 되니까 이거 얘는 0.8인데 얘는 0.7이고 얘는 0.9면 약 효과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하는 것이 바로 Absolute Risk Reduction입니다. 그래서 Annualized Event Rate 요즘에 이제 NEJM 보시면 요 얘기가 다 요걸로 딱 통일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100 patient per year 해가지고 1년에 100명 중 이벤트 몇 프로 요거를 딱 그냥 숫자가 딱딱딱딱 나와서 비교하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교해 보면 파라다임 같은 경우는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13.2였던 걸 10.5로 줄였고 다파는 15.6을 11.6으로 줄였습니다. 근데 빅토리아는 37.8을 33.6으로 해서 정말 하이 리스크가 들어간 게 맞나 보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서는 앱솔루트 레이트 리덕션을 보면 패러다임은 2.7 정도밖에 안 되지만 빅토리아는 한 4.2만큼 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이걸 카플란마이어 이제 이벤트 레이트로 이제 이 커브에서 점을 찍어서 이 표시는 이 연구자들이 추정한 겁니다. 추정해 봤을 때 앱솔루트 리스크 리덕션이 2.8, 3.6, 3.7로 뭐 이 정도면 쓸만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제가 알기로 FDA 이제 제출이 돼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지금까지 이제 이런 환자군, 중증 환자군에 대해서 명확한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서는 포지티브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중증 환자 이런 데이터를 보고
조현정 선생님들 말씀하셨듯이 가이드라인에 어디에 넣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런 환자군을 갖고 참 이렇게 또 표를 만들어서 뭐 한 번 입원했던 사람 뭐 이렇게 넣기도 힘들고, 그래서 여기서 어디에 넣어야 될지 이게 문제이고, 한 요 정도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주 안 좋게 보면 저 밑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FF가 4개가 나오면 당연히 FPF 생각을 하시게 될 거고요. FPF 연구는 시그널이 있는데 이 데이터에서 45까지 했으니까 40에서 45인 환자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커브가 이렇죠. 그래서 FPF에서 이런가 싶은데 이미 사실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이 팀의 바이엘에서 소크라티스 리저브를 하면서 거의 동시에 프리저브들을 같이 했었고요. 프리저브 데이터도 역시 이미 퍼블리시가 됐었습니다. 이때는 FPF임에도 이제 보름 인덱스나 이런 엔티프로비엠피를 컷오프로 서로게이트로 했더니 전혀 차이가 없었고, 특히 이제 2.5의 10년 아주 고용량 하니까 약간의 시그널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웃컴을 들어가진 않고 바이탈리티 합합이라고 해서 어떤 연구냐, 심지어 15까지 써보자, 최대까지 끌어올리는 연구를 했고, KCCQ 같은 이러한 어떤 서로게이트를 쓰는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하2-3, EF 45%로. 그래서 크로닉 환자고 역시 인덱스 이벤트가 한번 있었어야 했고 45%, BNP는 FF다 보니까 조금 더 떨어진 이런 인클루전으로 했었고요. 그래서 앞에 연구랑 이제 다른 프리저브드 연구랑 좀 비교를 해보면 바이탈리티가 죄송합니다. 다른 그 베리시과 연구랑 비교해 보면 이렇게 환자 수는 적고 더 많이 올리고 6개월 정도로 끊어내는 이런 연구를 진행해봤습니다. 그 결과도 얼마 전에 퍼블리시가 됐고요. 자마의 바이탈리티라고. 그래서 이 연구는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했었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학회에서 말씀드렸는데 아시아에서 이렇게 넣으면서 한국을 안 넣어서 엄청 항의를 많이 했었는데 항의를 하는 순간 이미 연구가 다 등록이 끝나가 있다, 거의 얘기를 들어서 한국이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뭐 어떻게든 연구는 끝났고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는 피지컬 리미테이션을 보는 KCCQ로 봤었고요. 6분 보행 뭐 이렇게 해서 정말 하이리를 최대한 끌어올렸을 때 혹시 펑셔널한 게 좀 어떻게 되나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AP 환자도 꽤 들어갔고 GFR 60, NT-proBNP 한 1000 정도 이상이 되는 환자를 갖고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 보시면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5까지 끌어올려도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도 페일하고 6분 보행도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데이터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베리시것을 썼을 때 이렇게 심토마틱 하이포텐션 싱코피가 좀 더 늘어나고, 이게 의미 있는지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당연히 아웃컴 스터디는 아닌데 데스가 오히려 조금 늘어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1.5 특히 4.6, 3.0, 2.72, 5.7, 3.8. 그래서 완전 실패한 연구다. 그래서 베리시것은 어떤 프라이머리 아웃컴 실패했고요. 심토마틱 하이포텐션과 싱코피를 늘리는 텐던시를 보였고, 카디오베스큘라 데스를 늘리는 듯 올도우지만 투스몰에서 데피니션 컨디션을 못하겠다. 그냥 결국 이제 완전히 사장이 돼버린 약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자마의 백투백으로 나왔던 게 이런 비슷한 약이 또 하나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파랄리시구아시라는 약이 하나 있었고 작은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연구자로 참여하신 분들은 상당히 대가들이 있습니다. 오델슨이나 콘스탐 조금 나이 든 할아버지들이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연구를 하셨는데 역시 페일해서 이제 FPF에서 우리 시구아스의 효과는 진정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서 에디토리얼도 결국 왜 실패하냐 결국 FF에 대해서는 페이션트 캐릭터라이제이션 잘 골라서 해야 되고 언더라잉 패서피지얼을 좀 고려해야 된다. 우리 시구악 같은 약들은 이런 엔도세리얼 디스펑션에 의해서 생겼다는 이런 게 주 악화 기전에 있는 FF에서 좀 더 중요할 텐데 다른 것들이 많이 섞여 들어가니까 이렇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끝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베리시그와 NEJM을 실었을 때 에디터리얼슨, 존 버넷 워낙 뭐 너무 유명하신 분이시죠. 엔티프로비엠피, BMP, 나트리오틱 펩타이드 시스템을 완전히 계속하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이제 베리시그와 효과가 좋긴 했는데 결국 이제 프리시즌 메디슨 영역을 생각하면 이제 이 약제가 가장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잘 찾아봐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붙이는 게 이 얘기인데요. After understand targeting both soluble guanine cyclase와 그리고 그거의 콤비네이션, 그래서 베리시그와 세쿠빌 발질튼, 어휴 갑자기 RNA가 나오냐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게 시너지틱한지
또는 이제 오히려 약 두 개를 같이 써서 하이포텐션이나 싱코피 같은 애드버스 이벤트만 맞추지 않을지. 이제 빅토리아에서 아르니가 한 16% 정도 조금 쓰긴 했었는데요. 그래도 이런 효과를 봐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제가 이 논문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병원에서 억세스가 되지 않아서 노바티스 슬라이드를 가져왔는데요. 파라다임 HF의 연구 분석을 서브 분석을 보면은 당뇨 환자에서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 여기 당뇨 동반 환자에서 키드니 프리저베이션 효과가 있는데 이 GFR 감소 완화 효과는 유리너리 CGMP를 보정해 버리면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키드니 프리저베이션이 유리너리 CGMP 때문이 아니냐라고 여기 밀튼 패커가 이때 하고서 엄청 그쪽을 밀고 있었었는데 비리시구앗은 CGMP를 건드는 약이죠. 그게 더 타겟인 약입니다. 따라서 이걸 같이 썼을 때 진짜 시너지틱할지 오히려 더 너무 GGMP에 너무 오버에 의한 사이드만 날지에 대해서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컨셉이 올해 또 얼마 전에 또 책에 리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리뷰도 보시면 그런 이유 결국 이 CGMP를 요 패스웨이도 건들지만 나트리에틱 펩타이드 시스템도 끝에 가서 얘를 통해서 하고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엔트레스토도 이렇게 좋아져서 이 효과를 가지고 특히 키드니 프리저베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역할들이 두 개를 같이 썼을 때 정말 좋을지에 대해서 많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여긴 또 어렵습니다. 아까 버넷 할아버지가 거의 평생을 거쳐서 하는 이 나트리오틱 펩타이드 시스템은 이게 바이오 케미스트리, 모레큘러 바이올로지고 너무 이런 복잡한 스토리들이 많아서 참 많은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베리시구앗은 어드밴스드 페일리어에 대해서 감히 퍼스트 인 클래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헬프페프는 완전히 못 쓰는 약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